자, 정확하고 신뢰 높은 정보만을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선생 경제TV의 김선생입니다. 참 하루하루 지나가는 시간이 너무나 빠르게 지나갑니다. 오늘 시장을 또 바라보는 마음들이 사실상 좀 굉장히 또 힘든 하루셨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또 안 해볼 수가 없는 그런 시장으로 마무리가 또 됐어요. 그쵸? 도대체 코스닥은 무슨 죄인지 싶을 정도로 많이 빠져 내려왔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5장 막판 들어와서 그래도 좀 반등이 나와주면서 마무리가 된 거거든요. 그냥 5분봉으로 바꿀게요. 자, 오늘 이제 9시부터니까 여기서부터 그냥 보시면 되는 거고, 오늘 장 시작하고 나서 사실상 좀 이렇게 무섭게 또 빠져 내려왔었잖아요. 그죠? 근데 다시 그래도 5장 들어오면서 다시 좀 이렇게 우상향하는 모습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슬쩍 오르는가 싶더니 그대로 좀 빠져 내려왔지만 다시 그래도 완만하게 다시 이렇게 좀 우상향을 해주면서 8천선 위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만 이제 수급적으로는 굉장히 좀 아쉬운 상황인데 외인 기관들은 뭐 다 지금 팔아제끼고 있는 이런 시장 상황이죠. 뭐 원달러 환율은 뭐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는 뭐 이런 상황이고 그래도 지금 미니 나스닥 쪽은 반등 나오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인데 뭐 저녁에 항상 뭐 밤늦게 야간 선물 쪽이랑 미국 증시 한 번씩 또 체크해서 또 텔레그램 채널에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그거는 또 이따가 살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찌됐건 파도 역시도 오늘 사실 뭐 또 무섭게 빠졌잖아요. 그죠? 여기서부터 보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그냥 5분봉으로만 지금 본 겁니다. 5분봉. 그래서 여기서부터거든요. 그래서 사실 무섭게 또 빠졌잖아요. 그죠? 지난주 금요일에 거의 이제 8만 원 선 근처에서 마무리가 되더니만 8만 원 딱 저항 맞고 끝났었잖아요. 그죠? 막판에. 근데 무섭게 또 이렇게 빠지더니만 그래도 장 막판 들어서 반등 보여주더니 또 이렇게 꺾여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72,600원으로 최종 마무리가 됐습니다. 사실 뭐 하루에도 진짜 등락폭이 상당히 커요. 그죠? 뭐 하루에도 뭐 그냥 10% 전후로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러니까 호가 단위로만 따지면은 그냥 뭐 한 만 원 정도? 그냥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지난주 금요일에도 사실상 거의 뭐 한 9천 원 선 정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었고 목요일 역시도 거의 뭐 그런 상황이었죠. 그죠? 한 7천 원 정도? 네. 오늘 보면은 마이너스 10.93%. 요즘에 뭐 거의 기본적으로 이런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건 뭐 중요한 거는 지금 보시면은 요 지금 하락 추세선 여기 제가 정확하게 그어놨죠? 좀 안 보이실 수도 있으니까 좀 키워서 보여드리는데 자, 정확하게 지금 이 하단 추세를 지키고 있어요. 진짜. 물론 지금 이 지난주 금요일에 설명드렸던 폴링 웨지의 하단선 조금 이탈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위쪽으로 그나마 좀 회복을 시켜주면서 마무리가 되기는 했죠. 여전히 이 시나리오는 유효하게 가고 있다라고는 저는 지금 보고는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여길 지금 지켜냈고 다시 그래도 올라가면서 요 라인을 또 돌파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성은 70% 이상이라고도 지금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탈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다시 좀 회복을 시켜줬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좀 돌파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상방 추세로 다시 이제 돌아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요때 이제 이 장대 양봉 나올 때도 사실 이때 이 삼각 수렴의 형태를 제가 예상을 안 했던 게 또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하시면 상당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되는 부분이죠. 이렇게. 그래서 요 삼각 수렴의 형태도 사실상 이제 이때 상방 조금 이렇게 돌파 나오면서 확실하게 이렇게 장대 양봉 나왔었던.
요런 또 흐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 폴링 웨지 패턴을 좀 상당히 그래도 가능성은 여전히 높게 보고 가고 있으니까 결국은 지금은 멘탈 싸움이에요. 멘탈 싸움. 이거를 정말 버티고 갈 것이냐 아니면은 중간에 그냥 포기를 할 것이냐 그 싸움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보게 되면은 자 오늘도 이런 상황입니다. 왜 자꾸 모을까요? 왜? 저는 계속 궁금해요. 한 번쯤은 매도가 좀 찍혀도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 예, 또 매수했어요. 주가가 상승할 때도 순매수, 주가가 하락할 때도 얘네는 매수예요. 보유 지분율이 계속 올라가겠죠. 오늘 거래원 보면 아마 골드만삭스는 또 순매수했을 텐데, 보이시죠? 물론 이제 골드만삭스 창구를 통해서 이제 매수를 하는 거니까. 근데 JP모간도 순매수로 일단 마무리가 되긴 했네요. 도대체 왜 이 창구들을 통해서 골드만삭스 창구를 통해서 계속 매수가 들어올까? 야, 이게 정말 너무 저는 궁금해 미치겠습니다. 주가의 뭐 등락 역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왜 계속 모을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분명히 분명히 뭔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지난번에 그 대웹이라고 하는 그 댓글도 여전히 신경 쓰이고요. 결국은 지금 뭐 멘탈 싸움이니까 정말 여전히 지키고 계신 분들은 좀 마음을 단단히 붙잡으시는 게 사실상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텔레그램 채널에 들어와 계신 분들께는 실시간으로 이런 자료들을 공유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 도움이 굉장히 좀 많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제가 뭐 단순하게 어디 뭐 딴 데 기사 퍼와서 그냥 올려드리는 뭐 그렇게 성의 없게 이렇게 하는 사람도 아니고 중요한 내용들만 딱딱딱딱 짚어와서 이렇게 다 자료로 만들어서 사실 이제 여러분들께 올려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 자료들만 잘 제공을 받으시고 실시간으로 확인만 여러분들이 잘 하셔도 분명히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되지 절대 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진심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내가 들어와 있지 않다라고 하신 분들께서는 뭐 여러분들이 선택에 의해서 사실 입장하시는 부분이니까 제가 강요하진 않습니다만 꼭 들어오셔서 이 신뢰 높은 정보들 이것만 잘 공유를 받으셔도 전 충분히 여러분들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영상 아래쪽에 항상 고정 댓글이 있잖아요. 그쵸?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한번 보세요. 영상 이렇게 아래쪽에 제가 고정 댓글 항상 이렇게 해놓고 있으니까 그냥 자유롭게 그냥 입장을 하시면 됩니다. 터치 하셔서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에 지금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조금은 상승해주는 모습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단 오늘 뭐 수급 동향 또 한번 정리해서 올려드릴 거니까 그때 한번 또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뭐 여러 가지 내용을 또 한번 살펴봐야 할 텐데 자, 뭐부터 볼까요? 일단 사실 뭐 내일 굉장히 중요하죠. 반도체 이 섹터 자체의 어떤 투심,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는 이번 주에 뭐 가장 핵심 이벤트 아니겠어요?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 실적 발표. 일단 2분기 지금 뭐 성과급을 제외하더라도 영업이익이 뭐 100조 원 정도 나올 거다. 이렇게 시장에서 또 예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메리츠 증권에서 이야기한 것 같은데. 아니 뭐 기대치를 너무 높여놓고 그거를 뛰어넘으면은 와 어닝 서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기준치를 또 미달하게 되면은 아우 실망스럽네
그렇게 해놓고 주가를 막 눌러버리는. 너무 기대치가 좀 과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일부러 그러나?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뭐 물론 이제 메모리 슈퍼사이클인 거 알겠고 메모리 가격 단가 비싼 거 알겠고 다 알겠는데 너무 기대치를 높여놓고 뭐 실망했느니 뛰어넘었느니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드는 부분인데 어찌됐건 뭐 중요한 핵심 이벤트니까 내일 한번 살펴보자고요. 어느 정도 나오는지 중요하니까 뭐 이 정도 말씀드리고 일단 모건 스탠리가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이 금리 인상 쪽으로 의견을 냈었잖아요. 무려 3회 인상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완전히 태세를 전환했죠. 금리 인상은 없을 거다. 그죠? 생각보다 비둘기파적 신호를 보내고 있는 캐비너시 신임 연준 의장 되겠습니다. 물 좀 한 모금만 마실게요. 목 아파서. 하지만 섣부른 금리 인하 베팅은 금물이다. 어찌됐건 그러면은 금리 인상도 금리 인하도 없으니까 그럼 뭐 동결로 갈 가능성이 사실상 이제 커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근데 이제 금리 인하의 명분을 찾으려면은 물가가 계속 내려가야 되고 경기가 또 둔화돼야 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또 복합적인 요소가 또 들어맞아야 되는데 갑자기 뭐 경기 침체와서 막 이렇게 돼 버리면은 그것도 사실 좋은 건 아니에요. 완만한 어 이제 그 물가 완화 이런 부분들 그리고 고용 같은 경우에도 좀 둔화 속도가 좀 더디게 이렇게 가면서 천천히 금리가 인하되는 방향으로 사실 그렇게 가는 게 제일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결국 또 시간의 문제죠 또 이게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좀 견디기 힘든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쵸? 최근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워낙에 삼전 닉스 쪽의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각하고 신용 잔고가 너무 급증하고 7월 2일 기준으로도 37조 원 규모의 또 플러스가 되어 있습니다. 시장 한번 또 박살나면은 이거 반대 매매 계속 나와요. 이렇게 되면. 그리고 중요한 거 무분별한 ETF. 이것도 사실 뭐 금융 당국에서 인정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 거래량 붙는 거 보세요. 이거는 지금 인버스거든요. 그것도 곱하기 2. 거래량 보세요. 거래량. 거의 뭐 3억 주 가까이 발생되고 있고 요 하이닉스 레버리지 1억 5,700만 주. 삼성전자 레버리지도 거의 뭐 9천만 주. 지금 이렇게 막 거래량이 붙어버리니까 이건 진짜 너무 좀 말도 안 되는 출시였지 않았나. 이 영향이 클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들입니다. 글로벌 ETF 자금들, 한국 메모리로 계속 집중이 되고 있는. 그러니까 ETF 규모가 현물 거래를 압도하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여기에도 지금 표로 나와 있죠. 그쵸? 뭐 이런 상황인데 이 영향이 없을 수 있겠냐고요. 수급 영향력은 그냥 뭐 통제 불능 수준이다라는 겁니다. AI 메모리 슈퍼사이클 뭐 이런 거 알겠다고요. 알겠다고. 근데 너무 ETF 자금 쪽으로 너무 유입이 되니까 미치겠어요. 통제 불능 수준입니다. 그냥 답답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뭐 삼전직스 매도 폭탄을 막기 위해서 뭐 리밸런싱, 뭐 한시 유예까지도 추진하고 있다. 뭐 이렇게 또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법안이 이제 시행됐을 때 뭐 기대 효과, 뭐 기계적인 매도 우려 완화, 시장 안전성 제고, 국민연금 수익성 보호, 국민 노후자산 안전성 강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뭐 중요한 거는 기계적으로 사실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국민연금도 보유 비중을 넘어서게 되면 근데 너무 많이 넘어섰기 때문에 계속 지금 매도를 하면서 비중을 줄여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폭탄으로 지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뭐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뭐 이렇게까지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뭐 그냥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원달러 환율 뭐 쉽게 하락하지 않는 이유는 뭐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뭐 AI 시대의 뭐 슈퍼사이클, 그리고 또 투자 확대 뭐 이런 부분들인데, 엔비디아의 이제 젠슨 황 CEO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기가와트급 AI 팩토리는 비용이 1000억 달러에 달할 수 있대요. 자, 그러면 1기가와트급 AI 팩토리란 원자력 발전소 한 기 수준의 전력을 소비하는 초대형 AI 인프라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만큼 뭐 전력을 어마어마하게 잡아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 5기가와트급이라고 하게 되면은 그냥 서울 도시 전체의 하루 전력 사용량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력이 어느 정도로 많이 소비가 되는지 대충은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전력, 이게 중요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저전력. 수십만 개 AI GPU. 이것만 하더라도 비용이 얼마입니까? 수백만 달러라고 하잖아요. 수백만 달러. 그럼 도대체 얼만큼 투자가 돼야 되는 것인가라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 정말 우리나라 뭐 대기업들, 뭐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라든지 뭐 자체적인 AI 클라우드의 구축, 이런 것들이 실제로 정말 가능해질까? 뭐 이런 생각도 안 해볼 수가 없게 되는 그 정도의 규모다라는 겁니다. 보게 되면은 역시 뭐 구성 요소, 여기 HBM 쪽 당연히 높죠. 거의 뭐 40에서 50,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요. 결국은 이제 스토리지 쪽도 중요한데 한 10에서 15%. 여기 이제 기업용 SSD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합쳤을 때 약 천억 달러.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예요? 지금 천억 달러면 거의 뭐 한 1,500조 원 맞나요? 이렇게 되는 건가요? 계산이 안 되네. 천억 달러면은, 아니다. 1조 5천억인가요? 1조 5천억? 아, 계산이 안 되네. 계산해 볼게요, 그냥. 환율 계산기. 천억 달러. 아, 153조 원이네. 153조 원. 그러니까 1기가와트급 AI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려면, 구축하려면 이 정도 금액이 든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 이 정도면은 사실 뭐 삼성전자 지금 2분기 총 매출 규모 정도 되는 그런 상황인 건데, 어마어마하게 지금 비용이 들어간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본적 지출, 그러니까 캐펙스 투자 비용은 지금 계속 확대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메모리는 지금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부족한 상황이고, 그죠? 뭐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생성형 AI 시장은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과거의 이 IT 혁명, 그러니까 닷컴 버블 뭐 그런 거 이제 비교하면 되는 부분이 되겠죠. 이거보다 3배 빠르다라는 거예요. 3배. 그죠? 그냥 요거 보면 돼요. IT 혁명보다 3배 빠른 속도. 이게 지금 생성형 AI 시장의 이 성장 속도. 그리고 인터넷, 뭐 모바일 앱, 클라우드 뭐 이런 쪽인데, 확실히 완만한 곡선을 그리는 반면 생성형 AI 뭐 어마어마하게 그냥 차이가 벌어지는, 이격도 자체가 그냥 엄청나게 벌어지잖아요. 그죠? 이 정도로 빠르게 지금 성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거를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주말에 또 댓글을 남겨주셔서 제가 이제 정리를 또 한번 했습니다. 이건 실제로 이제 HBM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 김정호 교수님, 카이스트 교수님이죠. 실제로 이제 언급하신 내용들만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댓글을 남겨주셔서 제가 이제 정리를 한 거거든요. AI의 본질, GPU가 아니라 메모리다. GPU는요, 뭐 사실상 실제로 약 10%만 동작한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거죠. AI 시대의 핵심은 이 GPU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보면, 엔비디아가 지금 물론 AI 칩의 중심에 있는 건 맞죠. 근데 이제 아마존이 또 경쟁을 하기 위해서 자체 AI 칩을 또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뭐 트라이니움이라든지. 여전히 중심은 엔비디아에 있는 건 분명히 맞는 부분이지만 사실상 뭐 GPU만 가지고 지금 AI 칩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얘네도 분명히 HBM이 필요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용량 한계가 있으니까 기업용 SSD가 같이 지금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가 없으면은 결국에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GPU가 핵심이 아니라 메모리가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HBM과 HBF, HBS가 만드는 이 메모리 센트릭 컴퓨팅이 미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셨다라는 거죠. HBM은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대로 D램을 적층한 거, HBF는 낸드 플래시를 적층한 거, HBS는 D램보다 더 빠르기로 평가받는 S램을 적층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AI 본질은 GPU가 아니라 메모리다. GPU 성장은 분명히 이제 한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메모리 중심 시대로 전환될 거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추론 중심이잖아요. 그죠? 추론 중심. 그래서 HBM의 핵심은 용량과 대역폭인데 이거 역시도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계. 그죠? 메모리 요구량 보세요. 10년 동안 약 1000배가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뭐 이런 거는 뭐 너무 뭐 자세히 보실 필요는 없는 그런 부분이고 결국에는 HBM 역시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의 역할은 뭐냐? 그냥 연산이죠, 연산. 이 역할을 맡기는 거고 이제 앞으로 저장의 역할은 얘가 한다라는 거예요. 낸드 플래시. 낸드 플래시를 이제 적층으로 쌓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용량 저장을 분담하는 거다. 그래서 HBM은 뜨거운 데이터, 그러니까 바로 꺼내서 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하는 부분이고 HBF는 콜드 데이터, 그냥 저장해놓고 쓰는 거다라는 거예요. 함께 사용되는 구조로 가게 될 거다. 그래서 샌디스크가 HBF에 대한 특허까지 이제 최근에 이제 공개를 또 했잖아요. 지난 6월에. 그래서 향후에 약 10년 이내에 이 HBF의 시장 수요가 HBM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더 커질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데이터라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 본다라고 했을 때 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있겠어요. 역사부터 시작해서 먹을거리, 그리고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 뭐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그 데이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저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데이터 저장 용량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만 생각하더라도. 근데 뭐 그런 것들만 있을까요? 우리가 사람이 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뭐 사고 사례들도 있을 것이고, 사건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또 뭐 판례 같은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엄청난 데이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역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역사? 이거 역사만 해도 뭐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각 나라의 역사. 뭐 엄청나겠죠. 그죠?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더해서 HBS. SRAM은 이제 D램보다도 약 1000배 정도 빠르다라고 평가받는다라고 합니다. 근데 단점이 용량이 작대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역시나 적층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약 100기가에서 최대 1600
600GB 수준까지 확장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사실 근데 용량적으로 따지면은 HBF는 뭐 테라바이트급으로 이제 사실 가는 부분인데 뭐 확실히 좀 작긴 하죠. 그죠? 100GB에서 1600GB니까 1000GB가 이제 1TB니까요. 그죠? 근데 이제 HBF의 경우에는 뭐 몇백 테라바이트까지도 사실상 이제 늘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저장 장치로 쓰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인 AI 칩 구조로 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은 이제 HBM, HBF, HBS까지 그리고 GPU까지 완전히 그냥 적층된 3D 빌딩 구조로 간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 AI 반도체 기업의 이제 핵심 경쟁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실제로 하신 내용들이 여기 제가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역시나 뭐 난제는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또 해결해 나가는 것이 사실상 이제 또 기업들의 숙제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게 되면은 HBM4 지금 6세대죠? 이후의 공급 구조 변화 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제는 뭐 커스텀 HBM 시대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장기 계약 체결 뭐 이런 부분들 지금 뭐 트렌드가 되어 버렸죠. 이렇게. 그래서 메모리 뭐 내부 연산, 그래서 이제 GPU가 메모리를 기다리는 뭐 병목을 해결한다. 그게 이제 또 HBM끼리 서로 통신하는 구조. 뭐 이런 것들도 실제로 또 제시가 됐다. 뭐 이렇게 또 언급이 나오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정리를 했고, 결국은 뭐 삼성 하이닉스의 뭐 경쟁 우위. 근데 사실 이제 D램과 낸드를 동시에 대량 생산 가능한 기업. 삼전 하이닉스잖아요. 그죠? 샌디스크 키옥시아는 낸드만을 생산하니까 HBF만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이크론 등 뭐 경쟁사도 뭐 일부 고객 주문을 확보하면서 뭐 경쟁을 지속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역시나 이 분야에서도 삼전 닉스가 우위를 가져간다. 이런 부분이 되겠죠. 뭐 AI PC, AI 스마트폰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AI 쪽, 이 PC나 스마트폰 쪽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소비자의 이 가격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좀 그 부분은 걱정이네요. AI 에이전트, 이 24시간 동작해야 되잖아요. 그죠? 작업량 증가하고 메모리 수요 역시 1000배 증가를 예상한다고 합니다. 피지컬 AI 역시도 마찬가지죠. 이제는 뭐 그냥 HBM이 아니라 울트라 HBM 수준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정호 교수님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뭐 기술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엔지니어도 사실 아니고, 그죠? 뭐 R&D 뭐 개발자, 연구 개발자도 사실 아니거니와 우리가 뭐 또 과학자도 사실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기술적인 부분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뭐 빠삭하게 뭐 알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어떤 시대의 흐름들 이 정도는 그래도 알고 가면은 좋을 것 같아서 댓글 남겨주신 분의 의견을 좀 적극 반영해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좀 만족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저도 이렇게 좀 정리를 한 거니까요.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몇 가지가 있어서 정리를 또 오늘은 간단하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TSMC에게 이제 맡겨서 외주 생산을 이제 하는 거잖아요. 뭐 이 패키징 기술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굳이 뭐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삼성전자 파운드리와 사실 패키징 기술력이 워낙에 좀 차이가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 파운드리에 대한 어떤 그 점유율 자체가 많이 벌어지는 뭐 그런 상황인데 요거는 이제 그냥 넘어갈게요. 원래 이 반도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 만들어지는 공정 과정이 굉장히 좀 복잡하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실리콘 웨이퍼 이게 먼저잖아요. 그죠? 이게 반도체 시작입니다. 시작. 실리콘 원료를 정제해서 단결종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인곳으로 가공해야 되고 웨이퍼 절단을 또 해야 되죠. 그죠? 그러고 나서 랩핑, 에칭 이런 과정을 또 거쳐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화학적 기계 연마
요거 또 과정이 진행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세정 그리고 검사까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러한 모든 단계들을 거쳐서 통과가 돼야만 반도체 공정에 투입이 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정말 이 기술력 자체가 어설프면은 애초에 이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만이 이제 사실상 이 GDP의 대부분을 TSMC가 담당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이 미세 회로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 전공정 자체를 수백 번에서 수천 번을 반복한다고 해요. 이걸 거쳐야만 반도체 칩을 완성할 수 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것도 사실상 앞으로는 이제 대면적화 이렇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점점 이제 면적이 커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것도 지금 결국은 이제 한계가 온다라고 해서 TSMC가 패키징 기술을 지금 다음 단계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왜 자꾸 대면적화되니까? 지금 원형 웨이퍼인데 이 그러니까 점점 커진다니까요. 패키징 크기가. 그러니까 이제 다음 거를 지금 또 준비하고 있는 TSMC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요 정도로만 이해하셔도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제 웨이퍼가 제조가 돼야 이제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반도체의 출발점이다, 출발점.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 웨이퍼가 확보가 돼야 사실상 이제 파도가 원하는 SSD 컨트롤러 이것도 생산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또 추가적인 많은 것들이 또 필요하겠지만 넘어가면 되고요. 자, SSD 컨트롤러 개발 및 생산 공정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결국은 SSD의 두뇌 역할을 하는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성능, 안전성, 전력, 효율을 결정하는 핵심 반도체가 바로 SSD 컨트롤러 되겠습니다. 시장 요구를 분석을 하고 그러면 이제 설계해야죠. 설계. 전체적인 구조 설계 진행을 해서 이제 RTL 설계 뭐 회로나 기능 동작을 이제 논리적으로 이제 설계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기능을 이제 검증을 해야겠죠. 베리피케이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에뮬레이션 기반을 해서 검증을 거치고 전력 분석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게 개발 기간의 60에서 70%가 소요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기능 검증하는 데만. 굉장히 긴 시간이 이제 소요가 되는 거죠. 1년이면은 대략 한 9개월, 8, 9개월 정도 소모가 되는 가장 긴 시간이 소모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단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물리적인 설계 이렇게 이제 진행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테이프 아웃. 그래서 파운드리 이제 TSMC 외주 생산 맡겨서 최종적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웨이퍼 제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 안 중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첨단 공정으로 이제 웨이퍼를 생산하는데 사실상 근데 이 부분도 물량이 확보가 되어 있지 않으면 생산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테스트를 이제 거쳐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당연히 분량은 또 제거해야 되니까.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이제 테스트를 당연히 거쳐야겠죠. 기능, 속도, 전력, 온도, 신뢰성까지 다 검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표준 뭐 이런 여기 단어들 익숙하시죠? PCLE, NVMe 이런 부분, PCIe, NVMe 뭐 이런 단어들은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호환성이 또 검증이 돼야 돼요. 사실상 이제 이 PCI나 뭐 NVMe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또 표준화 여기에 또 굉장히 또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호환이 되는지 검증 작업 당연히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테스트에 통과가 되면은 이제는 조립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서 고객이 이제 인증을 해주고 인증이 됐다 그러면은 이제 양산해서 납품하는 이런 체계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렇게만 보더라도 야, 파도가 굉장한 거를 해내고 있구나. 이렇게 봐도 사실상 무방하다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파도 굉장히 또 중요한 플레이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엔터프라이즈 기업용 SSD 공정 과정은 더 복잡해요. 더 복잡해요. 이 설계부터 고객 인증까지 까다로운 단계가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 기간은 더 길고 난이도가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SSD랑 이 엔터프라이즈 SSD랑은 공정 과정 자체가 완전히 틀리다라는 거를 그냥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이 소비자용 SSD는 이제 PC나 노트북 같은 우리가 또 흔히 사용하는 그런 쪽에 이제 탑재가 되는 것이고, 뭐 사실상 뭐 검증하고 인증받는 데는 뭐 수개월이면 되는 부분이지만 이 기업용 SSD는 그냥 이야기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AI 서버, 데이터 센터 전용이고 그냥 24시간 365일 돌아가야 되니까 내구성 어때야 돼요? 당연히 높아야 되겠죠. 그쵸? 기능 역시도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검증과 인증 단계에서 1, 2년 이상도 그냥 소요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파도의 컨트롤러, 인증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거를 지금 다 통과한 기술력과 경쟁력을 가져갔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사실상 굉장한 거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기본적인 SSD의 공정 과정 12단계. 근데 엔터프라이즈 SSD는 19단계예요. 두 줄입니다. 두 줄. 그죠? 고객 인증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난이도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결코 뭐 파도의 어떤 뭐 경쟁력, 기술력 이런 부분들은 뭐 여러분들이 결코 뭐 걱정할 그런 수준은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물론 이제 이거 말고도 많은 부분들을 오늘 또 전달 드리기 위해서 여러 자료들을 또 만들어 놓고 올려놨는데 다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너무 많거든요. 진짜 많아요. 뭐 이런 부분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이거 다 말씀드리려면 사실상 진짜 뭐 한 두세 시간은 해야 다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냥 한 번씩 이렇게 보여드리고, 제가 이제 또 내일이나 시간 될 때 한 번씩 또 다루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요 정도로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지난 주말에 또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마이크론이 일본 히로시마에 HBM 생산 시설을 착공한다. 2028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대요. 그 왜 그러겠어요? AI 수요 폭증 대응을 위한 대규모 투자. 근데 이걸 또 반대로 해석하면 야, 씨 이러다가 공급 과잉 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막 하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뭐 1, 2년 안에 될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죠? 그리고 그만큼 수요가 굉장히 지금 강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공급을 따라가기에도 너무 벅찬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메모리 제조하는 기업들도 증설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만큼 또 투자하면 또 그만큼 또 매출은 또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다만 뭐 주가가 좀 아쉬운 부분이지만 뭐 어쩔 수 있나요? 뭐 시장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그죠? 뭐 공시 올라온 건 뭐 딱히 없고 수급 동향 뭐 이따가 또 체크를 하겠지만 역시나 외국인들은 지금 7월 1, 2, 3, 6 이렇게 4거래일 동안 순매수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또 공매도 비율이랑 이제 대차 잔고
현황 뭐 이런 부분들도 파악해서 저녁에 또 영상 올려드려야 되니까 이따가 8시 넘어서 확인하고 분석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네가 왜 자꾸 골드만삭스 창구를 통해서 왜 순매수를 이어갈까? 이런 생각을 저는 계속 의문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가의 등락보다 그게 더 궁금해요. 주가는 뭐 잘 버티다가 올라가겠죠. 근데 61선 너무 밑으로 지금 빠져내려와 있는 상황이라서 이거 이러다가 121선까지 또 위협받는 거 아닌가 좀 걱정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사실상 뭐 이 정도면은 엘리어트 파동 이론은 사실 깨졌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지만 아직까지 좀 여지는 남아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주봉상으로. 그죠? 명확하게 일단은 오늘 지켜냈기 때문에 뭐 일단 좀 더 지켜보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뭐 주봉상으로 내려올 만큼은 다 내려왔다라고 봅니다. 여기서 사실 더 빠져버려서 여기까지 내려오는 건 솔직히 상상하기 싫거든요. 여기가 이제 60일 주봉상 61선인데 야 여기까지 내려오는 건 진짜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 좀 매물대를 좀 착착 쌓아 나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요 구간이죠, 요 구간. 그죠? 여기서 이제 강력하게 좀 매물대를 확실하게 좀 쌓아 나갈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살펴보고 갈 거니까 주가가 뭐 계속 등락을 보이는 이런 상황이지만 결국은 멘탈 싸움이에요. 지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드리겠고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좀 눌러주시기 바라겠고, 저녁에 또 올려드릴 수 있는 내용들과 오늘 밤에 미국도 경기지표 발표될 거 또 있으니까 그거 체크해서 또 이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이제 시간 날 때마다 또 중요한 내용들은 이렇게 또 정리를 해서 자료화 시켜서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거 이런 내용들만 사실 잘 공유 받으셔도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여기 나와 있지. 제가 만들어서 다 올려드리는 거. 들어와 계신 분들은 뭐 다 공유 받고 계시니까 편안하게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은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영상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내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와 함께 좀 전반적으로 투심이 좀 살아나면서 주가도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줬으면 좋겠네요. 너무 많이 내려오긴 했다. 이 하락 추세를 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죠? 다시 상단 위쪽으로 좀 올라가면서 8만원 선 돌파, 9만원 선 돌파와 함께 다시 한번 좀 10만원 선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추세 전환까지도 나와주는 모습이 다시 좀 나와줬으면 좋겠네요. 장기 이 우상향 추세는 이미 이탈이 나온 상황이고, 지금 요 추세, 요렇게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추세는 지켜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려요.